복잡한 시장을 풀어내는 투자 인사이트 머니리포트 진행의 김재원입니다. 정말 반도체는 피크아웃인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해답 하창봉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주식클래스 하창봉을 운영하고 있는 하창봉입니다. 과거 이제 국내 대신증권에서 좀 근무를 했었고요. 기타 자산 운용사라든지 투자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한국경제TV에서 주요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진짜 웃음이 안 나오는 장인 것 같기도 해요. 네. 특히나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주가의 조정을 받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가격 부담이라는 저는 가장 노멀한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재료가 좋고 실적이 좋으면 계속 상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속도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구점을 다지지 않습니다. 네. 방향성은 이제 예를 들어서 최순왕의 최근 한국 방언에서 이야기하듯이 AI의 수요는 끝이 없고 또 AI 우리가 말할 때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 들어간 AI, 생성형 AI, 학습 추론형 AI 이런 걸 떠나가지고 종국에는 네. 피지컬 AI로 영역을 넓히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 건 이견이 없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는 첫 번째는 가격 부담입니다. 가격이라는 건 이제 방향성은 위쪽인데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주식은 보면 생각보다 글로벌 주식이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또는 심지어 최근에는 메타라든지 애플까지도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칩은 설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제조 공정에서 패키징을 만드는 기업은 대만의 TSMC가 담당을 할 겁니다. 물론 그 일정 부분을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사람으로 치게 되면 두뇌라 할 수 있는 메모리 칩을 만드는 기업은 전 세계 한국, 일본,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삼성과 하이닉스잖아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지난 한 2분기를 우리가 해고해 볼 수가 있는데 네. 2분기가 어떤 시절이었냐면은 4월달, 5월달, 6월달이면 지금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란 불확실성이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나올 때 시장의 용처는 어디로 몰리냐 하면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공격적인 섹터로 몰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였잖아요. 실적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 자체가 국채 금리도 높고 네. 또 미국의 또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도 5월달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란 것 자체가 돈을 지금 제일 잘 버는 쪽에 몰리거든요. 그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4월달, 5월달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라든지 일본의 반도체 낸드 기업, 키옥시아 이런 쪽으로 몰렸었잖아요. 근데 몰렸는데 약간 6월이 지나면서 기류가 조금 변한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접근했어요.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는 반도체 말고는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 투자가들도.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케빈 워시도 금리도 올린다 그러고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근데 이건 아예 역발상인데 생각보다 5월달, 6월달에 국제 유가가 이란이 5월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 하면 트럼프가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종전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6월달, 4월달과 6월달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 상태였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반도체 말고 딴 것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반도체에 대한 매력이 미국 정치에서 약간 어필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만 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저희가 또 후반부에 이야기할 단일 종목 ETF에서 올림이라는 거 때문에. 근데 그걸 빼고 나면 글로벌 주식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확실하게 5월 중하순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그 전에 이미 한 5월 중순 정도에 대표적인 구글과 협력을 해서 TPO라 그래가지고 차세대 언어 텐서 처리 장치를 만드는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300조, 내년 400조를 번데 그런 관점에서 계속 밀고 왔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종지부를 찍은 거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였어요. 네. 그게 6월 28일입니다. 정확하게 하이닉스의 주가가 298만 원, 300만 원을 터치할 때죠. 근데 마이크론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느냐? 잘 아시겠지만 실적 자체 엄청 잘 나왔죠. 영업이익률도 8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놓고 우리는 결과론적인 걸 저희가 해석을 하는 이유인데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시장에서 오히려 더 높은 목소리를 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에서 언젠가부터 주요 자산 운용사들, 큰 돈을 운영하는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그 반도체만 볼 필요 없어. 이제는 하이프 스케일러라 그래가지고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먼저 제가 볼 때는 자금의 분산이 이루어진 게 결정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이 하반기 7월달 접어들어서 조금 조정을 보이는 결정적 트리거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반도체에만 많이 갇혀져 있었지만 네. 미국 쪽을 보면 이미 돈의 움직임이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변동성을 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2배 레버리지가 출시가 되면서부터 이 네. 변동성이 더 커졌잖아요. 오늘 좀 보완책이 나오긴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나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체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한국 주식을 어떻게 교란이라 볼 수도 있고 시세를 왜곡시키는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코스닥 지수가 1200포인트를 찍을 때가 5월달 초입니다. 예, 5월 초.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방송을 하는 이 시간에는 무려 800선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젠슨왕이 우리 한국을 잠깐 왔었죠. 대만 갔다가. 그래서 이제 현대도 만나고 네이버도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5월 중순입니다. 근데 그때 약간 로봇 관련 현대차 그룹주하고 LG 쪽을 빼고 나면 기타 기존에 이제 4월 달 전에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나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초순부터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조합을 해보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5월 27일 날 상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게 5월 27일부터 단일 종목이 상장됩니다라고 언론에 노출되고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가분들이 4천원의 돈을 내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1시간 교육을 받을 때가 4월 말 5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인기가 이제 시장 그 이후로 엄청 몰렸던 거고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규제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이 거론되다가 이번 주에 부랴부랴 7월 16일 기준으로 일단 정부의 1차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발표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아마 투자가분들이 들어보면 과연 이게 될까? 애매한 것들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 종목의 규제안은 실제로 단일 종목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흐름 자체가 전체 거래 대금에 삼성 하이닉스 포함해가지고 거의 70%, 80%까지 가버리고 예를 들어서 50조가 코스닥, 코스피가 거래되면 본주가 거의 한 30조 원, 거기에 단일 종목 ETF까지 합산하면은 거의 40조 원까지 가고 또 어떤 날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단일 종목 한 종목의 거래량이 코스닥 전체 종목의 거래량까지 거래 대금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슈도 나왔고 또 하나가 이제 규제안이 나온 이유는 사실은 수급적인 요인도 있고 또 하나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그 쇼감마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는 정방향이나 밑에 내려가는 역방향 인버스가 전부 다 손실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말이 나왔는데 일단은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인상하겠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예탁금이 주식을 대용을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대용이란 게 뭐냐면 내가 삼성전자 본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현대차를 갖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가치를 쳐줘야 70%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현금이 예를 들어서 증권사마다 달랐어요. 이 어떤 고객이 1,000만 원짜리가 기본 예탁금이면은 주식을 2,0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100만 원치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그건 안 되고 현금만 인정하겠다. 무조건 현금만 3천만 원. 네, 그렇죠. 근데 이게 3천만 원의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는 조금 저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이거는 이제 ETF 펀드니까 우리 주식으로 치면 한 주, 펀드는 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1좌를 20배 띄워서 20자. 쉽게 표현하면 한 번 주문을 20조 단위로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이 가격이 2만 원이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살 때 40만 원 정도 유닛으로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런 게 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신규 단일은 일단은 판매를 중단하고 마케팅도 금지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나온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효과는 아마 생각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몰리는 자금을 막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아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에 대한 상품의 보완책이 지금 좀 뒤늦게 나오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될 만했던 게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었습니다. 상장이 되고 본주와의 가격 괴리가 좀 크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막 50% 넘게까지 괴리가 좀 네.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건 너무 어렵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7월 10일 날 SK 하이닉스가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상장을 했는데 첫날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이고 가매매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매는 게 일부 트레이더들을 위한 가상 거래는 아닌데 일단 가매매 스킬을 좀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하이닉스의 ADR이 본격 거래된 거는 7월 13일부터입니다. 근데 7월 13일 그 당시 다음 거래일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거의 뭐 본주와의 계리율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은 이제 10분 1로 거래되잖아요. 네. 거의 19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90달러 한 주에 190달러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 대략적으로 1,500원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을 해야 되잖아요. ADR은 지금 10분 1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보게 되면 288만 원, 29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전날 하이닉스 우리나라 주식은 2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주의 계리율이 40% 이상이 발생을 한 건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하필 그날 미국의 모 자산 운용사에서 투자회사에서 하이닉스 ADR의 가치를 380달러 정도까지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하면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480만 원 정도를 게시를 한 거고요. 그 영향도 좀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일날 미국에서 단일 종목 ETF가 3종이 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게 똑같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그게 앞으로 나옵니다. 잠깐 드린 이야기인데 미국은 참고로 단일 종목 ETF가 400개가 넘습니다. 한국은 2개. 근데 400개 되는데 전체 미국 주식에서 ETF에서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총 자산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50조 원. 400개인데 50조 원. 네. 한국은 2개인데 지금 뭐 조금 줄었습니다만 10조 원 초중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적으로 단일 종목 ETF가 출시됐다고 해서 그 본주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첫날에 나왔던 계리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그런 게 발생을 했다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결정적인 영향이 뭐냐 하면은 하이닉스가 정확하게는 1779만 주를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하이닉스가 진짜 지금 주식 한국에서 7억 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치게 되면 2.5%인데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건 한국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발행을 했는데 돈이 들어온 날짜는 7월 15일.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예탁원의 하이닉스가 신주로 발행한 2.5%에 해당하는 1779만 주가 예탁원에 꽂히는 날짜는 7월 29일입니다. 네네. 그러면 7월 29일까지는 아직까지 ADR하고 본주하고의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7월 말까지는 최소한 본주와 ADR의 가격 차이는 랜덤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7월 29일이 지난 이후부터 대략적으로 과거 뭐 TSMC의 본주와 어떤 계리율의 평균 보통 15% 후반이 나왔다 하는데 그렇게 맞춰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뭐 8%, 11%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제 막 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조금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찬물을 팍 끼얹은 사건입니다. 뭐 사건이라 볼 수도 있고 정말 이제 몸이가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분기 추정치를 7월 7일에 발표를 했는데 얼추 90조 원 발표했습니다. 89조 5천억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7월 말 정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가 예정인데 최근에 기류가 갑자기 많이 변했습니다. 그 60조 후반에서 60조 중반 정도가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의 2분기 컨센서스였는데 이제 몇 개 증권사에서 실제적으로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60조 원 중반에서 초반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2분기고 두 번째가 뭐 심각한 건 뭐였냐 하면은 올해 2026년도와 27년도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8에서 9% 정도 디스카운트를 했습니다. 그것도 국내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갖고 있던 증권사에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가격을 조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가격이 우리가 2분기 때 삼성전자가 90조가 나오고요. 하이닉스도 대략적으로 60조 정도가 나오는 거는 정확히 뭐가 오른 거냐면은 메모리가 오른 겁니다. DDR5, 서버에 들어가는 DDR5는. 근데 하이닉스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영업이익 추정에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HBM용 ATA입니다. 근데 HB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ATA 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제적으로 현물 가격이 오른 거를 하이닉스는 아직은 반영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제품이 아예 다르다고 그렇죠. 봐야 되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LTA라 그래가지고 정기 공급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이브로드 메모리라고 이야기하는 HBM을 전제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HBM LTA가 만약에 체결이 되게 되면 하이닉스는 세계에서 가장 월등한 그 HBM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상한과 하한이 다 열려 있습니다.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리밋을 걸어놨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까지도 나온 이야기가 아직까지 완전히 틸던이 된 건 아닌데 실제로 상하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 우리가 말하면 결정권이 아직 우리에게 그렇죠. 가격 결정권이 하이닉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50% 후반인데 2분기 올라왔던 가격의 상승 효과가 HBM보다는 반도체 메모리, 기존의 범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의 상승분을 하이닉스가 HBM으로 커버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를 먼저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아직 AI가 완전히 보편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여력은 더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워낙에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칩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그래서 뭐 애플이 다른 메모리를 쓰겠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창신 메모리가 또 상장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물론 저는 메모리 빅3가 여전히 굳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 창신 메모리 상장이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이런 것도 약간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확실히 좀 구분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전체 토탈 메모리 점유율을 놓고 보게 되면은 메모리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30% 후반, 네. 하이닉스도 20% 후반 정도 있습니다. 마이크론 20% 초반이 있고 지금 이제 이번 7월 말에 IPO를 준비하고 7월 말에 상장이 하고 있는 CXMT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25년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거의 8% 정도 초반에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중국도 계속적으로 뭐 반도체를 계속 굴지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일부 언론마다 좀 다른데 지금 11%, 15%까지 보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메모리 DDR5 같은 게 서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칩 인플레이션, 애플이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자꾸 미국 백악관에다가 나 애플 아이폰 팔아야 되는데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하는 거는 서버용에 들어가는 DDR5 말고 우리가 말할 때 저전력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LPDDR이거든요. 네. 물론 우리는 사실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지는 않아요.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핵심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AI 반도체잖아요. 그럼 AI 반도체니까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구현하기 위한 서버용 반도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이게 토탈로 보게 되면은 CXMT 같은 경우가 상장을 통해 가지고 그 상장을 통해 가지고 뭘 할까요? 공장을 짓겠죠. 네. 공장을 짓고 하는데 한 가지가 어떤 게 다르냐면 중국은 우리보다 수요처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3억, 제가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전체 인구가 3억 정도 된다고 하죠. 일본이 한 1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 뭐 5천만 명 정도 되죠. 중국은 통계적으로만 15억 정도가 되는데 중국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하기 때문에 중국은 어찌 보게 되면 만들면 수요가 나가니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느 정도 CXMT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따라 어느 정도 따라오는지는 별개의 문제고 실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IPO를 통해서 공장을 청설하면서 양을 늘린다고 하니까 상대적 토탈 점유율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다는 데는 염려를 하고는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게 약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러다가 2차 전지처럼 다 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2차 전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긴 한데 전체 토탈로 놓고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점유율이 중국이 절반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사양 하이니켈이라든지 NCM 양극재를 보게 되면은 한국이 글로벌 1위잖아요. 근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저사양이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중국의 토탈 점유율은 올라올 수 있긴 있는데 또 차별화를 놓고 보게 되면은 뭐 또 격차는 있는 거고. 그쵸.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거 보는 관점에 다 달라요. 그럼 시장에서도 최근에 말씀하신 게 이제 공급 과잉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실제적으로 지금 공급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고 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제빵기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각보다 투자 자체도 속도가 많이 걸리거든요. 수율도 맞춰야 돼요. 예, 이제 그런 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의 CXMT는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낸드 회사 하나 있습니다. 낸드 회사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창신 메모리가 지금 CXMT잖아요. 네네. 양자 메모리라고. 들어봤어요. 네, 코 회사 같은 경우 또 낸드 쪽에서 점유율이 좀 높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신경은 쓰이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여전히 반도체 수요가 짱짱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질주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도 TSMC라든지 ASML의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AI의 수요에 대한 거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런 사이클이라든지 AI에 대한 이런 이슈들 계속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조금 구분을 좀 하고 보셔야 되는데 네.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TSMC 나오면 삼성 파운드리 적자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그 파운드리죠. 근데 파운드리는 메모리와 아예 다릅니다. 거의 사이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SMC의 실적은 엔간에서는 꾸준하게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의 용처 자체는 지금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서 압도적으로 용처가 더 커지기 때문이고 실내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삼성이 실제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캐파가 차가지고 들어오는 물량을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엔비디아 물량만 받아도 끝이 없는데 이제는 뭐 인텔도 만들고 AMD도 만들고 뭐 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꾸 칩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최종 파운드리는 전부 다 TSMC가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테슬라까지도 원래 TSMC가 테슬라의 슈퍼 AI, AI5, 그 다음에 6를, 7이죠. 7을 TSMC 담당이었고, 6 정도만 삼성이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오는 게 AI5까지도 이제 삼성이 좀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TSMC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가 ASML도 잘 나와요. 근데 ASML은 또 어떤 회사냐? 네덜란드 회사죠? 그건 잘 예. 근데 이 회사는 우리가 반도체 선단 공정을 이야기하는 노광 장비 EUV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전 세계 1위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계속적으로 장비 하나가 되게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스텔스 전투기만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은 뭐 기본적으로 넘거든요. 하이닉스도 이번에 실제적으로 이 미국 ADR 해가지고 40조 원 정도 자금 유치 했습니까? 그 중에서 10조 원 이상을 이 ASML 장비 사옵니다. 근데 중국한테 ASML 장비가 안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중국이 이제 꼼수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예전 거로. 그런 것도 있는데 EUV가 가장 이제 반도체 첨단 공정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다 보니까 미국이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ASML의 장비까지도 직접적으로 뭐 다른 국까지만은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정 전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차치하게 되면 TSMC와 ASML 실적은 계속적으로 가는 건 이견이 없는 거고 TSMC와 ASML 실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메모리 실적까지 연결짓기에는 조금은 비슷하지만 결이 다릅니다. 네, 그렇게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들에 대해서 다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영업이익도 좀 다른 분야로 봐야 되고 창신 메모리도 그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까 저희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니 마이크론이 영업이익률이 80%가 나왔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추정치에서 추정하는 게 지금 대략 85%거든요. 사실은 하이닉스도 뭐 그 정도 돼요. 근데 가만히 이걸 뒤집어 보면 너무 좋아요. 100원 팔아서 80원 남은 게 80%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제조업이.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애플이 50%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애플은 아이폰을 팔지만은 사실은 애플 iOS를 파는 거거든요. 애플, 그죠? 애플은 하드웨어 같지만 사실 소프트웨어를 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50%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입니다. 근데 제조업이 순간적으로 80%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면 너무 좋아서 정말 앞으로 두 양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1년, 2년 누적적으로 뭐 1,000조, 2,000조를 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쵸. 너무 빨리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건 아직은 기우긴 한데 시장에서 반도체 건물에 대한 핑계를 댄다면 오히려 너무 영업이익률 높은 것까지도 걱정할 정도로 너무 잘 번다는 거죠. 참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돈을 너무 잘 벌어도 또 문제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시장의 주가가 어쨌든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작년 5월 달일 때 20만 원도 안 했는데 10배가 올랐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오른 주식이 없긴 없습니다만. 근데 그 정도가 올라버리니까 미래 실적만 놓고 보면 여전히 싸 보이는데 그게 얼마까지 가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자꾸 가져오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서도 가격 부담에 대해서 좀 네.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을 기준으로 25만 5천 원에 마감을 했고 SK 하이닉스가 184만 2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끝물에 들어가서 지금 완전 너무 마이너스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6월 말 7월 초 정도에 거의 이제 하이닉스 ADR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ADR이 상장을 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 미국의 ADR의 가격 자체가 한국의 본지보다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제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300 이상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 왔는데 뭐 그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7월 달에 많이 빠졌고 지금 말씀하신 주가는 삼성전자 대략 37만 원, 하이닉스 한 300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각각 현재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가 빠진 가격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관점에서 야 이거 끝난 거 아닌가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뭐 주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빠르게 빠졌다는 게 첫 번째는 매력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은 확인해야 될 이벤트가 몇 가지가 남아있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끝물인가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에는 물음표를 같이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삼성 하이닉스의 실적은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그쵸. 거고요. 두 번째가 최근에 이제 요런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가가 내려올 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이제 메모리 피크아웃이 왔다. 그다음 미국의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메타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너무 향후에 이제 AI 투자는 하긴 할 건데 우리가 FCF라 그래가지고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잉여 흐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확인 시점 자체가 또 7월 말에 주요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있는 거고 그쵸. 이게 8월 중순으로 넘어가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분기는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랑. 이 해결 연도가 다르니까 거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과도하게 빨리 빠진 것과 그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반발 작용을 생각한다면 저는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네. 보유와 이제 중장기 투자 관점이 될 거예요. 보유와 또 조심스러운 뭐 분할 관점에서의 신규 매수까지도 고민할 정도로 또 내려온 것도 빨랐다는 것 자체는 그쵸. 또 하나의 메리트도 존재한다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런 이벤트들이 예상 밖에 더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네. 이전의 최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조금의 더 상승 여력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좀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주가를 제가 다시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네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25만 원대는 5월 초순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160만 원, 180만 원 또한 5월 초순 4월 말 전의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첫 번째 퍼즐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의 디랩 ETF의 주가 폭발적인 상승, 디랩 ETF의 라운드 1에서 운영하는 디랩 ETF의 전체 주식 수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의 단일 종목 ETF의 압도적인 상승세가 대부분 5월과 6월에서 돌렸기 때문에 약간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20만 원대에서 한 37만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160, 180에서 300원까지는 약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급적인 흐름이 조금 존재를 해요. 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관점에서 이게 주가라는 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어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경험해 보지 못한 장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2달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 하이닉스만 올랐어요. 삼성 하이닉스만. 그게 실적도 있었을 거고 뭐 다 맞았겠지만은 거꾸로 놓고 보면 근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상반기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상승률 1위였습니다. 100%. 그러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쏠림 효과의 덕을 봤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한 효과 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좀 완화된다면 주가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2분기에 보여줬던 압도적인 랠리에 대한 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지금 당장은 300만 원 뭐 그걸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한 달 이상 조정을 보인 반도체 피크론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내려주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나 이런 기업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리가 말하는 펀더멘탈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추가적으로 뭐 목표가를 상향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어떤 IB에서 이제는 반도체주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 쪽에 투자를 네.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쪽에 투자하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말씀하신 차장 운용사들은 네.
섹터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왜 리밸런싱이 나왔냐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본적으로 담아놨는데 이 반도체 테크주가 오버웨이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 자산운용사는 압도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정적으로 시장에 원하는 만큼만 내는 게 나는데 특정 섹터가 다 오버슈팅이 나다 보니까 직간접적인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많이 오른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 많이 오른 반도체 때문에 수급이 뺏겨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자금을 분산하는 건데 하이퍼스케일러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주요 다시 M7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래서 실제적으로 7월 달에 보게 되면 그쪽으로만 몰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6월 달, 7월 달에 미국에서 가장 큰 리밸런싱을 트리거를 제공한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SPCX. 바로 스페이스X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6월 달이 저는 혼돈의 장이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스페이스X가 무려 2조 달러 정도의 IPO,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IPO가 들어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안타깝지만 공모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미국의 리밸런싱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단순하게 반도체 스토리지 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베팅을 하기보다는 약간은 자금의 분산적인 측면에서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분산해야지 않나. 근데 그게 직간접적으로 운용사의 입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보면은 야 워런 버핏이 뭐 블랙록이 이렇게 한대. 아니면 뭐 모건스테인 이렇게 한대.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러한 분이 많이 노이즈가 되어 있지 않나. 근데 약간은 미국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한국은 하이퍼스케일로 갈 수 있는 섹터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이 지금 7월 달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가장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대비해서 변동성이 큰 결정적 원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서 네. 이게 도박장이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최근에 이런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후유증이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과거와 다른 거는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한 23년도 이맘때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광풍이었죠. 네, 그래서 뭐 포스코도 뭐 이렇게 가니까 물론 아직도 많은 투자분들이 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하필이면 이게 반도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업과 섹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은 2분기 추정치 90조 원은 네. 전 세계에서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기업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투자가를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젠전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상식을 깨는, 예를 들어서 주식의 경력이 높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주식의 경험이 없다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장이 좀 전개됐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하반기에 접어들어서의 첫 번째 어떤 높은 조정은 사실 지금도 고민이에요. 저희가 뭐 전편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2분기 때는 삼성 하이닉스만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만 샀어요. 다른 거 다 팔고. 근데 이제 삼성 하이닉스마저 일정 부분 7월 달에 노이즈가 나오면서 고점 대비 주가 빠지니까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많은 투자분들이 그럴 겁니다. 괜히 주식을 해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가 네. 본전만 가면. 근데 이미 주가가 삼성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30% 빠졌으면 개별주들은 반토막이 수두룩 가요. 오르지도 못했는데 더 빠지니까요. 네, 오르지도 못했는데 더 빠졌고 실적 좋다는데 더 빠졌고 네. 중간중간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가 상반기 때가 포모였다면 하반기는 안 좋은 포모입니다. 아비규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평가 아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진짜 변동성이 너무 심했잖아요. 네. 심지어 7,000피를 깨고 오늘도 6,00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다른 나라보다 유독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네. 네,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55%가 삼성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55%가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가 55%가 넘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무려 고점 대비해서 단기 4주 만에 30% 이상이 내려갔으니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 펀드 규모가 대략적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00조에는 ETF인데요. ETF 500조 원인데 ETF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반도체 ETF도 있을 거고 조선, 뭐 전력, 배당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가 본주가 빠지면 ETF가 빠지고 ETF가 빠지면 본주가 빠지는 어떤 안 좋은 사이클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수도 너무 호망하게 내려왔고요. 사실 지수를 분석하는 거는 어찌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장애 기준으로 두 개 특정 기업이 50% 정도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면 지수를 분석하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분석하는 게 빠릅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7천세에 대한 의미, 뭐 6천세에 대한 의미인데 내려올 때는 그렇게 선을 긋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6,000포인트에서 출발했으니까 6,000포인트 중반은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는 7월 달에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30번이 넘는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서킷 브레이커 장중에 8%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거래를 20분 정지시키는 게 거의 뭐 6월 달에도 두세 번 이상, 7월 달에도 2번 이상 나왔거든요. 그만큼은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은 한국 증시가 완전 도박장이 됐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다는 거는 거꾸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지배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1,500조, 2,000조 원짜리 주식이 하루에 10%가 움직이면요. 200조 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됩니다. 현대차도 100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루 만에 눈 딱 감았다 뜨면은 그 종목들이 없어지는 정도의 변동성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진짜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알기에는 네. 무거운 주식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워낙에 진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11% 왔다 갔다. 네. 이게 지금까지 주식하시면서 이랬던 적이 많았나요? 없었어요. 제가 주식 처음 할 때는 삼성전자 그때는 주가가 낮았겠군요. 네네. 예. 그만큼 3, 4% 움직이는 것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그쵸. 시가총액이 작았으니까.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7,000포인트 정도라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체 6천조 원이 당연히 깨져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7월 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대략 10만 전자 전후, 하이닉스가 20만 원 전후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당시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 2,000조 원까지 내려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20만 하이닉스에서 지금 200만 원이 넘으면은 대략 10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폭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높은 변동성이 적응이 안 되는 정도고요. 그게 또 왜 좀 안 되냐 하면은 선물 옵션 제도가 거의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을 건데 우리나라 지수가 뭐 한 4,000포인트, 3,000포인트 있을 때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00포인트가 밑에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해 170조 원 이상을 팔고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면서 선물을 매수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내가 팔고 싶은 물량을 최대한 완충작용을 하면서 내가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밑에 받쳐주는 게 없다면은 내가 팔면서 시세를 내리잖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건 제도적인 게 좀 깜빡해줘야 되는데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한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지수 곱하기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3,000포인트, 4,000포인트 할 때는 네. 선물 지수 자체를 한 계약을 사는데 개인 투자 관점에서 2억이 안 들었어요. 지금은 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 파생 시장으로 돈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 부분 완충작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높은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해지가 안 되는. 해치가 안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실기론이 나올 건데 네네.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국민연금이 애초에 예를 들어서 5월 말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운영 규정에서 그게 뭐 5% 수준의 전략적 자산 배분이든 펀드 매니저의 재량을 감안하는 2에서 3% 정도의 전술적 자산 배분이든 감해해서 초과됐으면 5월 달, 4월 달에 일정 부분의 리밸런싱을 해줬어야 됐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리밸런싱은 이런 게 있어요. 리밸런싱은 나쁘게 보면 초과된 삼성 하이닉스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줬겠죠. 네. 그게 없었던 거죠. 안 팔아버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사줄 물량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어느 정도 놨다 보니까 어찌 보게 되면 5월달, 6월달에 결과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수급을 못 받아준 것도 지금 높은 변동성의 어떤 그건 출hiện.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사는 쪽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반대쪽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쪽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는 쪽은 다 개인이었는데 아이고 개인의 자금이 바닥나고 있어요. 또. 돈은 있는데 신용을 막아버리네요. 그러니까 청권세 입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제가 영상이지만 꼭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네네.
명분은 7월 초순에 우리나라 주요 증권사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레버리지를 일정 부분 막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ETF 레버리지가 아니고 우리가 말할 때 주식 계좌에서 사는 신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미수 같은 것도 있고 뭐 신용도 있는데 일정 부분 증시가 변동성이 크니까 대형사의 레버리지를 막았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그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대략 30만 원 전후, 그다음 하이닉스 주가는 250만 원 전후였어요. 근데 주가가 흔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미수라 그래가지고 오늘 사서 이틀 안에 파는 거는 증권사마다 조금은 다른데 30%, 20%가 잡히기 때문에 3배에서 4배까지 주문이 들어가요. 근데 물량을 막아버리게 되면 갖고 있는 입장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빨리 빠졌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제적으로 이번 급락에서 우리나라 전체 신용 고객 예탁금도 20 정도 빠지고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한 3, 4조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체 코스피 코스닥 합산해서 신용융자 잔고가 34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용 비중이 30%를 넘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아침마다 보게 되면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딱 빠지게 되면 NXD라 그래가지고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보이잖아요. 아침부터 5천억, 7천억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은 뭐 약간은 지금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데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뭐냐? 말하면 삼성 하이닉스가 반대매매를 안 당할 정도로 주가가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또 우리 내적인 요인보다는 사실은 글로벌 전체 반도체 업황이라는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에 7월 달에 좀 놓여 있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약간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도 네.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물가지표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오늘 또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잖아요. 연준의 금리는 내리지 않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네. 이게 금리가 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이런 것도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매크로를 한 2, 3년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고민이 좀 있어요. 네. 자, 그럼 과연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미국은 과연 금리를 그러면 내릴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그 네. 고민을 해보면은 5월 달에 이제 퇴임을 한 전 제롬 파월이나 이번 케빈 오시 같은 경우도 금리를 못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 부채도 맞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미국이 코로나 이후로 거의 금리를 9번 연속 올렸었잖아요. 4.5%까지. 올린 상태에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약간 완화된 게 2021년도 전 후예요. 네. 그럼 최근 3년 동안 실제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내려왔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은 여기서 이제 케빈 오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연준이 좀 사고를 바꿔야 돼요. 어떤 사고냐? 안 바꿀 겁니다. 학자분들이라. 연준은 아직까지도 2.5% 정도 수준의 물가를 고집합니다. 근데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 없느냐? 아까 조금 지적하셨죠. 미국은 매년 연말 연초에 연방정부 셧다운 이야기가 나올 거고 부채한도 협상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연방정부의 셧다운, 부채한도 협상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걸 말하는 거고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 국채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볼 거예요. 뭘 보냐 하면은 달러가 비싸. 그래서 우리가 달러 인덱스라 그래서 100이 넘는다 그러면 아이고 바이오 약세, 로봇 약세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건 추세적인 거예요. 왜?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5% 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난리 났다 그래요. 제가 오늘 자료 화면으로는 준비를 안 했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보시면 미국의 30년물 국채는 코로나 전이나 후나 지금까지 계속 5% 전후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이야기하는 10년물 국채 금리도 4% 이상이에요.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 인상했죠. 이거는 늦은 금리 인상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한 차례 더 인상을 한다 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7번 정도 동결을 했었어요. 2.5. 실제로 동결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거죠. 우린 좀 늦어요. 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난해 연말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회사채와 실제 국고채 금리는 3% 후반에서 4% 전후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준금리예요. 2.5, 2.75. 미국은 4.2점. 근데 실제적으로 사는 기업들이
은행이나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시장 금리예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 자체도 계속 높은 거예요. 왜 높냐면 이렇게 이야기 해볼까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0년 전에 짜장면이 얼마, 커피 얼마 생각했죠. 근데 그럼 10년이나 시간 동안 기준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는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물가랑은 계속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26년도도 미국은 금리 인하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시장은 어떻게 워딩을 강화하느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상도 못해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한다면은 이거는 보험적 인상이란 말도 쓸 수가 원래 보험적 인상이란 말은 없어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보험성으로 인상했다. 네. 근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명분은 사실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고 시장에 푸는 유동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은 직간접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유동성을 풀어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좀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글로벌이 같이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영향이 없어요.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방향을 보고 있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높기 때문에 회사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해서 연간 4%의 수익을 내기보다는 5%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금리 인상, 주가 약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세적으로는 미국이나 글로벌의 실제적인 시장 금리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뭐 금리적인 이야기들 또 네. 이런 거 이외에도 하반기에 뭔가 주식시장이 향방을 가를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실적은 아마 어느 정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를 보이는 게 2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저도 염려하는 게 3분기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10월 달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10월 달 정도 갔을 때는 아무래도 연간 이제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섹터마다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는 아마 3분기까지 되게 잘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랑 좀 다르게 계절이 우리는 보통 3월 달에 봄학기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애플이 9월 달에 스마트폰을 출시하겠어요? 우리 삼성은 왜 2월 달에 출시하겠어요? 그거는 동양 문화와 미국 문화를 바꿔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출시하는 게 애플의 전략이잖아요. 그런 관점이 되는 거고 자금 집행 같은 경우도 보통 3분기까지만 해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길어야 3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월 달 정도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냐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신용경색 부분이에요. 신용경색은 실제적으로 케빈 워시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를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줄 게 바로 9월 FOMC예요. 네. 실제적으로. 9월 FOMC 왜 그러냐면 지금 2분기로 넘어가는 7월달, 8월달은 금리 정책이 거의 없어요. 국가별로. 없는데 7월달은 전부 다 금리 올리고 있어요. 6월달에 일본 금리 올렸죠. 1.0, 네. 1.5 올렸고 한국이 이번에 올렸죠. 그다음에 아직은 발표 안 했습니다만 유럽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달에 금리 인상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은 잭슨홀이 있는데 종지부를 찍을 게 9월 말에 예정된 바로 FMC예요. 그렇게 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하반기로 갔을 때는 유동성 흡수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제가 볼 때 하반기로 갈 때 장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고 이건 또 하나의 내피셜인데 이건 내피셜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흘리셔도 돼요. 주가 상승의 사이클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가 반도체의 주가가 움직이는 시간은 정확하게 작년도 9월 달부터예요. 9월 달. 그래서 12개월 연속 강세가 온 거거든요. 물론 12개월 강세가 왔다고 해서 13개월 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근데 12개월은 어떤 사이클이냐? 4개 분기에 원 사이클이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실적 자체가 딱 돌아선 실적의 첫 번째 트리거가 3분기부터 4분기 실적부터였어요. 그 4분기 실적 언제 확인했느냐? 정확하게 올해 1월 달에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실제적으로 4분기 실적을 확인하기 전 4분기가 들어가는 바로 10월 달 정도가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장은 여전히 실적이나 모든 걸 갖고 있을 경우에 3분기까지는 유효하나 충분히 4분기로 넘어갔을 게 부담감이 있고 막연하게 트럼프가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금리도 안 올. 그거는 너무 맞고 안 맞고 모르겠지만 너무 내피셜이에요. 제가 그냥 가만 생각하는 트럼프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왜? 지금까지 말을 조금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두 번째를 취임하면서 3조 정책을 펼쳤습니다. 약달러, 저물가, 저인플레이션입니까? 지금 어떤 거죠? 다 반대입니다.
강달러고요. 유가도 높고요. 예. 또 그렇죠. 금리도 높죠. 네. 그러면 트럼프는 결정적으로 이게 자기한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한국적인 마인드로 트럼프가 선거를 해야 되니까 금리도 내릴 거고 케빈 워시 이렇게 샤브샤브 해가지고 야, 금리 내릴 거. 그렇게 가기는 한국적인 마인드 같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트럼프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강달러는 결과적으로 미국을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애플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강달러는 미국을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 강달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달러를 받아오니까 그 다음에 고유가도 미국을 부양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유가가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전 세계 산업의 1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정치권으로 돈이 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정유기업들입니다. 그럼 미국의 엑슨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기업들은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금 이미 7천선을 깨고 또 다시 7천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심한데 하반기에는 이 주가의 밴드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7,000포인트 정도까지 왔다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바운드리에 들어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를 조정해 보는데 첫 번째는 30%의 첫 번째 조정에서 단 한 번의 허들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주가의 가장 큰 매력은 빨리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의 매력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빠진 이유 자체가 뭔가 명분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물론 주가는 단순하게 명분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데 실제로 강력한 어떤 충격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글로벌 증시가 주가를 빠질 때 보면요. 외적인 충격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30%는 20% 빠질 때는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3월 2일부터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돌발 상황으로 이란 전쟁이 발생하면서 순간적으로 20%가 발생을 했죠. 근데 물론 그런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죠? 그는 그 전에 했던 시장 파워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찌 보게 되면은 제가 미국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떤 고민을 하느냐, 뭐 AI가 끝나느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과연 마이크로는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지금 900달러, 1000달러에서 쉽게 말해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점이라면 일시적으로 최근 1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을 미국도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베팅을 해놨는데 정작 거꾸로 역으로 계산하면 이 생각도 해봤어요. 미국의 아마존, 뭐 테슬라도 테슬라 빼고 아마존,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 7월 말에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 모든 게 다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계산해 본다면 확실히 글로벌 증시가 6월 말에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우리나라도 리밸런싱을 했지만 미국의 주요 연기금도 상반기 리밸런싱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그런 걸 해둔 게 있어서 차차 7천선 이하 정도에서 어떤 기술적 반등을 논하는 뭐 저점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거기 기술적 반등의 반등폭의 30에서 50%가 된다 하더라도 뭐 약간 여유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의 약간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지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극복은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가의 성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제가 극복하는 방법, 극복한다고는 하지만 저도 솔직히 극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미 내가 차가 너무 빨리 가거나 너무 빨리 빠졌다 생각을 할 때는 보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컨트롤 가능한 자산의 손실을 넘었을 때는 어차피 다른 액션이 없다면 조금은 지켜보십시오. 뭘 지켜본다고 내 주식이 상승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그 안 좋은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 내가 다음에 액션을 풀내기 위해서는 플랜을 짜야 되거든요. 플랜은 결정적으로 시장이 짜줍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기회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거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내가 벌었을 때의 추억은 이젠 잊으셔야 돼요.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빨리 원위치에 간다는 생각도 조금 내려놓고 다시 시장 안정화된 이후에 칠 수 있는 재리밸런싱 또는 재리밸런싱이 무조건 주식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남들도 안정화된 시점이 들어올 때 본격적인 플랜을 짠다는 관점으로 힘들지만은 그런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인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